이번 주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 3강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폐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앞에 두 강을 진행했죠. 첫 주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들이라고 해서 그 노동가치론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요. 그때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할 게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마르크스 자본에 대한 해석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2주차 때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첫 주에 강의했던 노동가치론이 비판적 실제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지는 비판적 실제론의 기초에서 노동가치를 해석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3주차로 마르크스 경제학과 이제 화폐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 이론에 대한 그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화폐가 일반적으로 자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막시스트들이 화폐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다르게 비판적 실제론의 기초에서 화폐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화폐 이론, MMT 이론과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문제를 좀 추가적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대한 요약을 좀 간단히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치 형태라는 건, 가치 형태는 우리가 뭡니까? 비판적 실제론의 기초에서 가치 형태는 어떤 사회적 실제가 발현되는 데 필요한 건 사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형태는 일종한 제도라든가 혹은 법, 그 다음에 뭐 규칙,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넓게는 문화적인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하죠. 이런 사회 형태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일정한 심층의 구조적인 측면들이 이 사회 형태를 매개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각 개인들은 이 사회 형태를 통해서 일정한 사회적인 위치들의 위치 지어진다라고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가치 형태라는 걸,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본에서는 가치 실체와 가치 형태를 구분하죠. 가치 실체는 말 그대로 사회적 노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노동 시간이 가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 이게 이제 자본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가치 형태는 이제 상품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화폐 형태가 있어요. 특히 상품은 그래서 화폐 형태를 통해서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노동 시간이 상품 형태, 화폐 형태, 이런 가치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총노동 시간을 각각의 필요한 생산에 위치 지우는 것. 즉,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하는 과정이 바로 이 가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폐는요, 오늘 이제 다시 다루겠지만요, 화폐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시간을 화폐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생산한 상품들의 총 가격, 전체 가격은 뭐에 등치되냐 하면 총 가격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 노동 시간하고 등치되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총 노동 시간이라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개인의 민수의 10시간, 그러니까 개인은 민수는 10시간을 노동하고 영희도 10시간을 노동해요. 자, 이거는 각 개인이 개별 노동 시간이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 노동 시간이에요. 그런데 민수가 옷을 만드는데 이 10시간이 이제 개인의 10시간이 위치 지어지고 영희의 10시간은 쌀을 만드는데 영희의 10시간이 위치 지어져요. 이렇게 위치 지어지는 건 뭐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가격 형태에 의해서. 쌀이 얼마고 옷이 얼만지라는 이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서로 또한 상대 가격을 지니겠죠. 예를 들어서 옷이 쌀보다 2배가 더 비싸다. 옷 한 벌에 10,000원이고 쌀 1kg에 5,000원 한다. 자, 이렇게 서로 상대 가격이, 즉 쌀은 쌀 1kg은 옷 한 벌보다 절반밖에 안 하잖아요. 이 상대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민수는 옷을 만드는 시간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쌀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이 민수와 영희는 보편적인 노동력으로서 옷도 만들 수 있고 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개인은 이걸 만드는 상대적인 시간이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수가 옷 한 벌 만드는데 쌀 1kg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서로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는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옷 한 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쌀 만약에 500g을 생산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지금 미안합니다. 요게 1만 원이라고 할게요. 둘 다. 옷 한 벌과 쌀이 1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민수는 옷 한 벌이 10,000원, 쌀 1kg이 10,000원인데 민수는 옷 한 벌을 만드는 시간에 쌀을 500g을 생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생산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지만 민수가 옷 한 벌 만드는 시간에 쌀을 500g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수는 옷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어요? 쌀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어요? 옷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옷 한 벌도 1만 원, 쌀 1kg도 1만 원인데 옷 한 벌 만들 시간에는 쌀을 500g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화폐적으로는 이걸 해봐야 5,000원밖에 못 벌잖아요. 옷을 만들면 1만 원을 버니까. 그래서 민수는 이 상대적인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대 가격, 옷 한 벌과 쌀 1kg이 1만 원에 주어지는 이 상대 가격에 의해서 민수는 옷을 만드는 노동에 위치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각자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생산에 위치 지어지겠죠. 자, 그러면 상대 가격이 만약에 변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배됐던 사회적 노동력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사회적 필요가 늘어나면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거를 생산하던 노동자 일부가 그 물건으로, 가격이 오른 물건으로 생산을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 형태라는 가치 형태에 의해서 사회적 총노동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요. 민수의 이제 10시간 동안에 민수가 만약에 옷 한 벌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민수는 하루에 10시간 동안에 총 5벌을 만들겠죠. 그러면 민수의 사회적 노동 시간은 본인의 개별 노동 시간은 10시간이지만 사회적 노동 시간으로는 얼마로 표현되냐면 옷 한 벌에 10,000원이니까 10시간 동안에 5벌을 만들어요. 민수의 10시간은 사회적으로 5만 원이라는 노동 시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나타내는 건 뭐냐? 사회적 노동 시간인데 중요한 건 민수는 나의 10시간이 화폐적으로 정확히 어떤 크기인지 몰라요. 왜? 일단은 자신의 노동 시간은 10시간이지만 이 사회적 크기는
표현하는 단위가 다른 거죠. 노동 시간이 아닌 화폐 단위로 표현되고 있고 그 시간 단위가 내 노동 시간과 정확히 나의 한 시간은 화폐적으로 얼마로 표현되는지 민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의 10시간은 5만 원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뿐이죠. 자, 모든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체 총 가격은 그 사회에서 생산된 총 가격은 뭐랑 일치하게 되냐? 각 개인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 사회적 노동 시간과 일치하게 돼요. 자, 이 사회적 총 노동 시간은요, 어떤 크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를 일단 우리는 모르니까 차라리 이거는요, 총 노동 시간은 개별 노동 시간을 그냥 다 합한 시간으로 환산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총 크기는 이 단위는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별 노동 시간 전체를 다 합한 노동 시간, 아까 민수와 영희의 예로 따지면 20시간을 총 노동 시간으로 놓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을 이 총 가격을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이 화폐로 얼마로 표현되는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1시간은 민수의 1시간, 영희의 1시간과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 1시간이 얼마로 표현되는지는 이제 총 가격을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인 사회적 노동 시간 1시간이 얼마의 크기로 나오는지 화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멜트라고 하고, 이게 1980년대에 덩컨 폴리가 이 멜트라는 노동 시간의 화폐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로 1980년대 이후에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이 화폐적으로 얼마로 표현되고 있는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한 것 중에요, 이 전개 과정을 마르크스 자본을 해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각은요, 헤겔 철학의 기초에서 마르크스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겔 변증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모순의 전개인데, 어떤 모순이 있을 때 그 내적 모순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그 외적 표현의 운동에 의해서 모순은 변화, 발전한다. 자, 이게 헤겔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헤겔 변증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헤겔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 헤겔 철학의 개념 중에 이게 있어요. 개별이 있고 특수가 있고 보편이 있어요. 이 보편은 이제 일반이죠.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개별, 특수, 보편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자본의 이제 일장을 집요하게 해석하는, 이게 이제 헤겔주의적 해석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자, 이 노동주의적, 얘네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개별 노동이 있다 이거예요. 자, 개별 노동은 그 자체로 개별자로 존재하는데, 얘가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서 특수로 변화 발전해요. 그리고 이 특수한 노동이 되는 거죠. 우리 말로 따지면 위치 지어진 노동이에요. 우리가 해석한 걸로 따지면. 개별이라는 개별 노동력은 특수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민수는 옷을 만들고, 영이라는 개별 노동은 쌀을 짓는 특수한 노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특수한 노동은 보편자로 변화 발전하죠. 이 보편의 개념은 뭐냐? 추상노동이에요. 추상노동. 우리가 말한 사회적 노동. 자, 이 개념으로 개별은 특수로 변화 발전하고 특수는 보편으로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존재론적으로 질문하면은요, 뭐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개별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개별의 운동에 의해서 그 개별자는 특수가 되고, 이 특수는 보편으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서 상승 발전하는 게 이 헤겔적인 이 마르크스 자본을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한 건 뭐가 먼저 존재했어요? 보편인 사회적 추상노동이 먼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은, 각각의 개인은 뭘로 존재하냐? 개별 노동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직업이 있건 없건 나는 보편적인 사회적 노동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별 노동이 어떻게 위치 지어지냐?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게 발현되는 것에 의해서, 즉 가치 형태에 의해서 나는 사회적 노동인데 위치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특수는 뭐냐? 민수는 옷을 만드는 노동, 영희는 쌀을 만드는 노동으로 위치 지어질 때 결국은 이 특수한, 마르크스 자본에서는 이 특수를 이제 유용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구체 노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구체적인 노동, 민수가 옷을 만들고 영희가 쌀을 만든 노동은 원래 인간은, 각 개인은 사회적 존재인데 그 사회적 존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지 발현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 노동은 각 개인이, 민수가 옷을 만들고 영희가 쌀을 만드는 노동은 원래 사회적 존재인, 사회적 노동력인 민수와 영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회의 사회적 노동으로 발현되어져서 나타난 형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 형태는, 여기서 우리가 말한 이 가격 형태는요, 가치 실체인 이 추상 노동이 발현되어져 나온 발현 형태고, 이 발현 형태에 의해서 사회적 존재인 개인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위치 지어진 거예요. 자, 이것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고 막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행동에 의해서 가치 형태가 변형된다면, 즉 가격 관계가, 상대 가격이 변형된다면 각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각 개인의 위치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사회적 노동력의 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본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설명 방식은요, 어떤 것이 개별자가 존재하고 이 개별자의 내적 모순과 운동에 의해서 자본을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자본에 대한 독해라면, 비판적 실제론적 독해는 이 보편적인 것들, 추상노동, 사회적인 것이 먼저 존재한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각 개인은 특수하게 어떻게 위치 지어지냐에 의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사회적 존재인 내가, 나의 사회성은 손에 잡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나의 사회성이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론적인 해석의 기본적인 전제죠. 그럼 요걸 조금 이제 화폐 개념으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화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겔변증법의 기초에서 자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화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요, 가치 형태가 전개되는 변증법적인 전개에 의해서 가치 형태가, 그러니까 단순한 가치 형태로 상품 형태가 있는데, 이 상품 형태는 이 자본론 1권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상품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사용 가치예요. 옷은 몸에 걸치는, 부끄러운 거 가리는, 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용도가 있죠. 옷의 쓰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사용 가치예요. 자, 그러면 교환 가치 혹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용 가치와는 무관하게 이 상품은 사회적 노동 시간을 담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노동 시간이 일정한 상품으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어떤 상품 하나, 옷 한 벌이 있다면 이거는 민수의 10시간과 영희의 10시간을 합친 사회적 노동 총 20시간 중에 일정 정도의 20시간 중에 일정 크기인 사회적 노동이 담지되어져서 각 개인이 생산에 분배되어져서 사회적 노동 시간의 일부가 이 옷 한 벌이라는 상품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옷 한 벌의 크기, 이 옷 한 벌은 우리가 한 벌, 두 벌은 물리적인 개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한 벌 있다, 옷이 두 벌 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카운트하는 방식이에요. 사용 가치를 카운트한 거죠. 자, 그런데 가치의 크기는 가치량이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그게 포함하는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죠. 자, 이 크기가 우리의 예로는 얼마의 크기로 나온 거예요? 1만 원이라는 크기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1만 원이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가치 실체,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량이라는 것과 그 사용 가치, 혹은 이거는 일단 가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기에 포함된 사회적 노동 시간이죠. 이거는 사용 가치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옷 한 벌이라는 상품에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용 가치는 물리적 속성이고 교환 가치는 사회적 노동 크기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가치는 뭐예요? 사회적인 거예요. 사용 가치는 물리적인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성질이 상품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결적으로 해석할 땐 이게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순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교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모순 관계가 나타나죠. 자, 옷과 쌀이 있어요. 옷은 사용 가치인 동시에 사용 가치인 동시에 가치죠. 쌀도 사용 가치인 동시에 가치예요. 이 각각의 상품 안에 이 두 개의 모순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환은 뭐냐? 얘는 지금 민수는 옷을 만들고 영희는 쌀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민수의 입장에선 내가 갖고 있는 옷 한 벌을 주고 쌀 1kg을 지금 받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쌀은 민수가 만든 옷 한 벌에 대해서 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쌀의 크기가 쌀 1kg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민수의 옷 한 벌이라는 옷 한 벌이 갖고 있는 사회적 노동의 크기를 이 쌀의 단위, 1kg의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등가 형태라고 그런 거예요. 자, 옷 안에는 두 가지 성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용 가치와 가치, 두 가지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교환하면서 쌀이 옷이 갖고 있는 가치의 크기를 이 쌀의 1kg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옷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가치라는 성질을 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쌀이. 자, 그때 옷을 줄 때 이 옷은 이 민수의 입장에서 옷은 뭐예요? 사용 가치인 거예요. 나의 사용 가치인 옷이 가치의 크기로 쌀 1kg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 가치 형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자본의 서술을 보면은요,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를 구분해요. 그리고 이 구분을, 물론 마르크스는 자본을 서술할 때요, 자본에 대한 서술을 철저하게 변증법적으로 서술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르크스가 자본을 서술할 때 가장 과학적인, 가장 학문적인 언어가 헤겔의 변증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미 이 알투세르가 제기했던 것처럼요, 알투세르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뭔가 인식론적 단절이 있다. 그러니까 헤겔이 만들었던 변증법 체계와는 다른 뭐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거를, 나는 뭔가 새 거를 발견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마르크스가 쓸 수 있는 언어는 헤겔의 변증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적인 언어로 헤겔이 변증법이 갖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을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투세르가 주장을 했던 거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발견한 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비판적 실제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실제론적인 무엇을 마르크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했냐? 헤겔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자, 그래서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가 옷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모순이 이 교환의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순이 외화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마르크스 자본에서는 이 교환 관계를 뭐라 그러냐? 단순한 가치 형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히 해결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개별자죠. 즉 개별적 가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자본을 어떻게 서술하냐? 이걸 이제 전개된 가치 형태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자, 민수의 옷과 쌀이 교환됐어요. 그런데 민수의 옷이라는 거는 등가 형태로 1kg이라는 쌀로 표현됐죠. 근데 옷을 쌀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민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연필 20자루랑 교환했어요. 자, 그러면 민수의 옷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 크기는 이제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연필 20자루라는 등가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거를 무수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민수의 사용 가치는 이제 다양한 등가 형태로 쌀이라는 등가 형태, 연필이라는 형태, 그 다음에 지우개라는 형태, 수많은 개별자로 표현되죠. 자,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은 뭐냐? 개별자에서 이제 뭘로 전개된 거예요? 특수로 전개된 거죠. 자, 그리고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이 자체를 모순의 전개라고 마르크스는 표현하고 있어요. 모순의 전개예요, 이건. 즉 해결적인 표현이죠. 상품 안에 존재하는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모순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모순의 운동에 의해서 단순한 가치 형태는 필연적으로 그래서 전개된 가치 형태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별에서 특수로, 그 다음에 뭘로 발전해야겠어요? 보편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마르크스가 이제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옷 한 벌은 이제 쌀, 연필, 다양한 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개상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 뭐가 문제냐? 이거는 옷을 나타내는 등가 형태는 무수히 많아. 한정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옷의 사회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는 무한대의 등가 형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마르크스는 좌항과 우항을 뒤집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가 다양한 상대적 가치 형태가 옷이라는 등가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각각의 다양한 사용 가치들이 이제 옷이라는 사회적 노동의 크기를 유일하게 나타내는 담지자로 이 옷이라는 등가 형태를, 유일한 등가 형태를 갖추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뭐예요? 특수에서 뭘로 발전한 거예요? 보편, 일반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 가치 형태, 모순의 외화가 이제 화폐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 가치 형태가 옷이 일반적인 가치 형태로 마치 화폐처럼 쓰이는데 이게 화폐의 역할을 하기에는 옷은 자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그냥 금, 은 이런 귀금속이 하면은 단위를 세는데도 훨씬 쉽고 나누기에도 편하고 합치기에도 편하고 금과 은이 그래서 일반적 가치 형태인 화폐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변증법의 기초에서 마르크스 자본의 화폐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선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그러면 화폐는 결국은 개별자, 단순한 교환 관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화폐 관계로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필연적이에요. 화폐의 등장은 교환 경제의 필연적인 거죠.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화폐 경제는 일정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화폐의 퇴장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폐의 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운동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상품을 화폐와 바꾸고 화폐를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CMC로 이제 경제가 순환하는 거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화폐와 바꿨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판매죠. 자, 그리고 그 화폐로 다른 물건을 구매했어요. 이건 뭐예요? 구매예요. 자, 이거는 직접적인 물물 교환. 이 물물 교환은 판매와 구매가 구별되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받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물물 교환은 판매인 동시에 구매인 거예요. 판매와 구매는 그래서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판매와 구매가 이제 구분되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구분되면서 판매와 구매가 일치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은 구매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판매해야 돼. 내가 무엇을 팔아야지 화폐가 생기고 그 화폐로부터 구매를 할 수 있죠. 구매의 전제는 판매다 보니까 사람들은 판매한 이후에 나는 언젠가 물건을 사야 돼.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이제 화폐를 뭐 하냐? 출장한다 이거예요, 화폐를. 자, 그런데 출장이 발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생산이 발생하고 그 생산을 화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걸 분배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된 가치는 분배된 가치와 당연히 일치하겠죠. 중간에 셀 데가 없잖아요. 셌으면 뭐예요? 어떤 새끼가 더 가져간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새끼가 몰래 가져간 것까지 다 합치면 분배의 크기는 생산의 크기와 같을 거예요. 자, 주류 경제학은요, 이 화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류 경제학은. 물물 교환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선 상면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생산은 분배와 일치하고 분배는 뭐랑 일치하냐? 지출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화폐가 축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출이 작아지게 되죠. 생산과 분배는 같은데 이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화폐에서 축장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된 가치, 전체 가치가 다 소비되지 않은 게 나오죠. 덜 소비가 된 거예요. 자, 이러면 경제가 순환할 때 다음번 생산에서 이만큼의 생산을 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할 리가 없죠. 왜? 이게 다 소비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체 경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실업의 문제가 주류 경제학에선 케인즈주의자들이 꽂히게 되는 문제죠. 이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류 경제학은 생산 분배 지출이 일치하기 때문에 실업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케인즈는. 그런데 이거는 케인즈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왜? 마르크스 개념엔 화폐 퇴장, 축장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화폐가 퇴장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겔적인 독해에 의하면은요, 화폐 형태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화폐가 이제 원래 상품이 갖고 있던 상품 형태의 내적 모순, 사용 가치와 가치의 내적 모순을 외화시킴으로써, 그래서 그거를 CMC라는 이 외화된 사용 가치 그리고 가치, 이것들의 교환 과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모순이 외화되고 운동함으로써 화폐 형태를 통해서 모순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화폐 형태는 새로운 모순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퇴장 화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자본 형태에 의해서,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화폐와 상품이 CMC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MCM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화폐가 상품 형태로 바뀌고, 이거는 이제 뭐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 생산 수단이 되겠죠. 생산 수단을 구매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최초의 화폐보다 커진 화폐, M-, 이거는 M 플러스 2운이죠. 최초의 화폐량에다가 2운을 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MCM의 순환의 목적은 뭐예요? 자본의 목적은 2운인 거죠. 그러면
생산의 목적은 이제 소비가 목적이라면 아까처럼 축장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화폐를 축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화폐의 순환이 MCM이라면 생산의 목적은 이제 소비 지출이 아니고 이윤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화폐를 위해서 화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MCM이 다시 순환하게 되는 거죠. M 프라임, M 더블 프라임으로 순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본은 결국은 화폐가 자기 운동의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운동 형태, 즉 화폐 CMC 모순이 해결되는 내적 과정인 거죠. 그리고 자본은 그렇기 때문에 필연이에요. 자, 그러면 상품이 화폐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화폐가 자본의 형태로 변화 발전하는 건 해결적인 독해에 의하면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자, 이게 주류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해석하는 방식이죠. 화폐는 그래서 상품 형태가 지니는 모순이 운동에서 발생하는 내적인 필연인 거예요. 화폐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게 이거죠. 그래서 화폐 상품으로의 이 순환 과정은 상품이 지니는 내적 모순의 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판매와 구매가 분리되고 그 분리에 의해서 상품 교환이 이제 일반적인 일반성을 확립하게 되죠. 구매를 위해서는 판매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판매는 구매로 이어져야 하는 어떠한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죠. 즉, 판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한 이후에 화폐를 필요로 하는데 이 화폐를 반드시 지금 구매로 써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폐를 축장해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소비하게 화폐를 축장한다 이거죠. 자, 이게 그래서 화폐 퇴장과 아까 말한 케인즈적인 경제 불균형을 야기하는 이 내용이 마르크스의 이 화폐 순환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퇴장화폐는 사실 퇴장화폐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화폐 수량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생산 분배 지출은 일치한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화폐량은 어떻게 되냐면 MV는 PQ다. 자,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 공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M은 이제 화폐량이에요. V는 뭐냐? 화폐 유통 속도예요. P는 가격이고 Q는 상품의 양이에요. 자, 이게 항상 일치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이제 잠시 뒤에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저거 뭡니까? MMT 현대화폐 이론과 관련되는데요. 이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에 의하면 이거는 지금 주류 경제학이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감사합니다. 왼쪽이 증가하게 되면은, 즉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량의 증가는 반드시 상품 생산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뭐를 야기시키냐? 유통 속도도 일정하고 생산이 일정하면 가격을, 화폐량이 증가한 만큼 상품의 가격은 기계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죠. 즉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화폐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기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 화폐 이론은 이게 이제 자본에서 이 화폐 수량설을 비판을 하는데요. 뭐 비판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이, 이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상품 생산량은 이제 분배된 사회적 노동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 사회적인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 크기, 각각의 상품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총 화폐량은 마르크스는 교환 내에서
어떨 때는 더 늘어나고 어떨 땐 줄어드는데 이걸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어떻게 조절되냐? 바로 축장된 화폐. 퇴장 화폐에서 화폐가 더 필요하면 거래 안으로 이 퇴장된 화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축장의 형태로 화폐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퇴장화폐가 조절하는데 그 조절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 화폐 축장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폐를 축장하게 되면 생산 분배 지출에서 지출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산이 이전의 크기로 유지될 수 없는, 즉 실업이 발생하는 케인즈가 제기한 유효수요의 문제가 여기에선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유효수요의 문제, 유효수요의 부족이 이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MCM의 순환에 의해서 결국은 화폐의 모수는 필연적으로 자본 순환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류적인 이 화폐를 설명하고 자본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자본에 대한 분석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실제론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는요, 이 바로 필연성, 헤겔 철학이 갖고 있는 필연성으로 자본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교환 경제는, 모든 교환의 형태는 필연적으로 이게 발전하게 돼서 전체 시장 교환 경제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시장 교환의 형태는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뭘로 발전하게 되냐?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의 내적 운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거나, 물론 이 얘기는 자본에 안 나오죠. 그런데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해 온 거죠. 자본의 독해를. 그러면 이 상품의 모순이 화폐의 운동의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화폐의 운동이 자본의 운동으로 변화 발전하면 자본의 내적 모순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붕괴에 의해서 사회주의는 역사적인 필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교환 경제는 상품 형태라는 일정한 특정한 메커니즘의 발현이 상품 형태로 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현된 거냐? 그렇지 않죠. 논리적으로 교환이라는 기제는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가 일종의 논리적 실험, 다른 기제들을 배제시키는 걸 통해서 상품 형태가 교환 기제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걸 우린 논리적으로 유추해낸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모든 기제들은,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회적 기제들은 동시에 작용하죠. 오픈 시스템이라 이거죠. 그러면 화폐 형태란 뭐냐? 교환 기제로부터 국가 기제가 함께 작용할 때 바로 화폐 형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폐는 역사적으로요, 반드시 국가 시스템을 전제하지 않고는 화폐 시스템은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요. 자,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옷이라는 사용 가치가 등가 형태로 수많은 등가 형태를 지니게 돼요. 쌀, 연필, 수많은 등가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 특수에서 일반으로의 도약, 보편, 화폐라는 보편성으로의 도약을 마르크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본에서 좌항과 우항을 바꿔보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자본을 꼼꼼히 읽다 보면요, 뒤에 마르크스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일반 형태는 수많은 이제 일반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자, 옷을 생산하는 민수의 입장에선 이제 옷이 자신의 상대적 가치 형태가 아닌 등가 형태로 최종적으로 된 거죠. 좌항과 우항을 바꿈으로써. 자,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영희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쌀은 옷과 연필과 지우개와 수많은 특수 형태로서의 가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영희도
좌항과 우항을 바꿨어요. 그럼 영희에게 일반자는 뭐예요? 쌀이 바로 영희의 입장에선 등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을 나타내는. 자, 각각의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 고유의 뭐를 갖고 있어요? 일반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일반 중에 무엇을 화폐로 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설명하지 않고 자본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일반자, 그리고 막스 자체도, 마르크스도 이 수많은 일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형태로 집약되는 거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자본에 명확히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변증법적 운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반이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뭐 수많은 상품 중에 무엇을 일반으로 놓을지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국가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체계에 의해서 화폐는, 현대화폐는요, 다 신용화폐예요. 많은 마르크시스트들이 마르크스의 화폐 개념을 상품화폐 개념, 화폐는 그래서 반드시 금이나 은이어야 된다고 아직도 믿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마르크스는 화폐를 그렇게 전개했거든요. 상품 형태로부터 필연적으로 화폐 형태로 전개한 거예요. 상품 형태의 내적 모순이 외화된 게 화폐예요. 그러면 화폐는 뭐여야 돼요? 외화된 상품이어야 되는 거야. 상품 모순이 외화돼. 그래서 반드시 화폐는 상품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폐는 뭐냐? 모든 지폐는 태환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학자들도 아직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대화폐는 신용화폐일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형태는 반드시 국가체계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자본 형태는 이 화폐 형태의 내적 모순의 전개냐? 그게 아닌 일정한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다른 사회적 기제, 이거는 다른 사회적 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 의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단은 토지, 노동력을 토지로부터 쫓아내는,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내가 노동력을 팔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본주의는 성립이 불가능했겠죠. 그 전제가 뭐였어요? 영국과 같은 데서 엔클로저, 토지로부터 노동력을 쫓아내는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거는 내가 토지에서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젠 내가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계급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거는 노동력의 상품화, 이거는 물론 이 안에는 토지의 상품화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죠. 이런 다른 사회적 기제가 강제됨으로써, 이런 사회적 기제들이 결합됨으로써 자본이라는 사회 형태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은 반드시 시장 교환, 시장 경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 경제 체제를 고민하거나 이러는 데서 반드시 시장 경제가, 물론 그렇다고 꼭 시장 경제를 기반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요,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는 나름의 시스템이에요. 시장 시스템은. 가격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전에는 계급 형태를 통해서 분배했어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분배할 건데? 마르크스는 이거를 대단히 이상적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뭐 아침에는 뭐 양치고, 뭐 점심에는 뭐 하고, 저녁엔 모여서 정치하는, 그냥 네 꼴리는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회. 왜? 더 이상 생산성이라는 것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양이 제한받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그냥 각자 원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는 사실 그 어떤 생산물의 양으로 더 이상 굶주림에 의해서 생산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지나치게 넘어서게 된다면 사회적 노동의 분배는 이제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하는 형태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사회의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좀 꿈 같은 얘기처럼 뭐 공산당 선언 읽으면서 야,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 비슷한 맹아들이 나타나죠. 왜? 더 이상 사회적 노동력으로 강제로 배치하지 않는 사회에 거의 도달했잖아요. 뭐 AI니 이것저것 뭐 로봇 이런 거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을 모든 사람들을 사회에다가 이제 노동 과정에 위치시키지 않더라도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한 자 이거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단히 끔찍한 거죠. 고용 없는 성장. 수많은 실업자들을 생산해내고 얘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네. 자 그런데 생산은 성장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대단히 끔찍한 사회이지만 다른 사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다른 이제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라는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가격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노동을 위치 지우는 방법도 물론 우리는 또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굳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하냐, 시장은 반드시 자본주의를 전제해야 되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폐 형태에서요, 이제 착취의 문제를 조금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화폐는요, 화폐 형태가 이제 교환 경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요, 화폐란 다양한 사회 기제들의 결합에 의해서 화폐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매개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이게 노동력의 상품화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자본은 화폐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요. 만약에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의 소유자라면 민수는 내가 2시간 노동을 해서 옷 한 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옷 한 벌이 10,000원에 시장에서 판매돼요. 그러면 민수는 이걸로부터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냐? 물론 여기에는요,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게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 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포함해서 그냥 옷 한 벌이 15,000원이야.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민수가 옷을 만드는데 들었던 원자재 가격, 이런 돈 다 빼고 나면은 5,000원을 빼고 나면 10,000원 남잖아요. 이 10,000원을 민수는 직접적으로 이 10,000원을 뭐의 크기로 인지하겠어요? 아, 내 노동 2시간의 크기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내 개별 노동 2시간은 사회적으로 10,000원이라는 크기로 표현되고 있구나라고 민수는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노동은 시간 단위인데 개인적으로 개인의 시간 2시간이 민수에게는 개인의 시간 2시간이지만 이게 사회적 크기로는 10,000원이라는 화폐의 크기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10,000원이라는 화폐의 크기로 민수의 2시간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의 입장에선 이 단위가 화폐 단위와 시간 단위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민수의 입장에선 이게 10,000원이 아니고 5,000원이라면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노동 2시간, 옷 찢는 노동 2시간이 5,000원이고 영희는 쌀 만드는 노동 1시간이 5,000원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이 교환 관계는 수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립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제 사회적 노동 시간 X시간의 크기가 10,000원이 아니고 5,000원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노동을 위치 지우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은 뭐냐? 직접적인 생산이 아니고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생산물을 소유하는 관계가 아닌 소유와 노동을 분리시키는 행위. 소유를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되면 이제 이 노동의 크기를 사회적 노동시간 X시간을 5,000원으로 표현하든 2,000원으로 표현하든 노동자는 이 사회적 크기가 원래 화폐적으로 얼마의 크기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5,000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10,000원인 사회적 노동시간의 크기는 노동자에게는 5,000원이 돌아가고 나머지 5,000원은 뭐예요?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래서 상품을 최종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착취죠. 그래서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노동에 대한 착취로부터 나온다는 게 마르크스가 자본을 통해서 밝혀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유는 그래서 노동시간에 대한 착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노동력은 이제 이렇게 분배되는데 자본이 이제 개입하게 되면은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본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옷을 생산하고 쌀을 생산하는 데서 이제 자본가 A와 자본가 B가 있을 거예요. 자, 자본가 A와 자본가 B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민수와 영위를 사회적 노동시간 X를 5,000원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이 이렇게 이 생산에 쌀에 필요한 뭐 곡괭이라든가 뭐 낫이라든가 이런 생산 수단을 위치 지우기 위해서는 자본가는 그러면 여기에서 쌀 1kg으로부터 5,000원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윤을 발생시키고 옷 한 벌로부터 5,000원의 이윤을 발생시키면 자본가들은 이렇게 자본을 배치하냐? 그렇지 않죠. 왜? 자본가들이 자본을 배치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윤율에 의해서 배치하죠. 만약에 민수가 옷 한 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에 들어가는 이 자본, 생산수단의 비용이 영희가 쌀 1kg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비용보다 더 크다면 자본은 이렇게 위치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쌀은 10,000원에 판매되면 안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판매되어야지 자본은 어때요? 동일한 이윤율을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폐 1만 원은 상품의 가격은 조금 전까지 자본주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에 포함된 사회적 노동시간의 크기를 나타냈다면 자본주의에선 이제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게 돼요. 왜? 자본이 이 옷을 짓는데 생산수단이 더 비싼 자본이 여기에 위치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거의 상품의 생산 가격이 좀 더 높아야지, 이쪽보다 좀 더 높아야지 자본이 위치 지어질 수 있죠. 자, 그렇더라도 민수의 2시간과 영희의 1시간은 각각의 자본가들에게 5,000원에 구매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5,000원에 구매하게 되면 그대로 민수와 영희는 저생산에 위치 지어질 테고 이제 자본은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 생산 가격에 의해서 각각의 자본이 이제 위치 지어지게 되죠. 자, 이게 제가 지금 되게 간략히 설명했지만 자본론 3권에서 마르크스가 설명한, 그래서 생산 가격 체계를 설명하면서 마르크스가 이제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편적인, 우리가 앞서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이 민수와 영희가 자율적인 생산자라는 전제하에 설명했던 이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분배하는지를 마르크스가 자본론 3권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 결과 민수와 영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취받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요, 사회적 총노동시간은 그 사회의 총상품을 각각의 가격으로 곱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총상품 가격이 되겠죠. 이걸 곱하게 되면요. 총상품 가격은 뭘 나타내냐? 그 사회의 사회적 총노동시간. 이거는 추상노동이에요.
이 사회적 노동시간 전체가 바로 사회적인 총 상품 가격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노동시간 1시간은 화폐적으로 얼마로 표현되냐? 이거를 총 상품 가격을 총 사회적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사회적 노동시간 1시간이 얼마의 화폐 가격으로 나타나는지를, 화폐량으로 나타나는지, 그게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 멜트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멜트의 크기는 평균 임금보다 반드시 크겠죠. 그 차이만큼이 노동계급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폐의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자본에서는 가치의 척도, 각각의 상품의 가치의 크기를 재는 가치의 척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수단, 상품을 교환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유통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불수단, 대금을 지불하는 데 쓰는 지불수단으로 마르크스가 요 세 가지 수단을 나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치의 척도이기 위해서는 화폐가 얘가 가치가 있어야죠. 그거는 화폐에 포함된 사회적 노동시간이 되겠죠. 바로 이 가치 척도의 개념 때문에요. 일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상품 화폐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르크스의 정의에 의하면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가치 척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폐가 상품이지 않고서, 즉 화폐 자체가 일정한 가치를 내부에 갖고 있지 않고선 어떻게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케인즈주의에서 케인즈주의의 화폐론을 보면은요, 이 화폐의 출발은 이 국정화폐, 그러니까 국가에서 쓰는 명령화폐의 출발은 뭐냐면은, 잠시 뒤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화폐 이론이 그럼 상품 화폐를 전제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화폐 형태는 상품 형태의 필연적 발전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필연적 발전 형태로 보게 되면, 즉 해결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해결적 해석에 마르크스 자본에 대한 해석이 갇히게 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필연적인 발전 형태이기 때문에, 화폐 형태는 상품 형태의 발전이기 때문에 화폐는 그래서 상품 화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대 경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가치 척도로서의 역할을, 이 가치 척도는 마르크스 이론으로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현대 화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화폐라고 그랬잖아요.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하는 신용화폐는요, 바로 이 신용이 사회적으로 경화, 이렇게 딱 늘러붙어 있는 걸로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권을 화폐로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자, 왜냐하면은 한국은행권은 그 종이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국가에서 자국의 화폐는 반드시 한 가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어느 부분에 쓰임이 있어요. 뭐냐면 세금을 모든 국가는 자국 화폐로만 걷어요. 우리나라에서 달러 세금 낼 때 안 받아요. 그 김일성 초상화 있는 이북 화폐 절대 안 받아요. 한국은행권만 받아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세금을 자국이 찍어낸 화폐로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화폐 자체가 국가의 신용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언가를, 국가에 필요한 무언가 지출을 할 때 지가 이렇게 찍어낸 돈 주면서, 야, 이걸로 대금 지급할게.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주면 어쩌라는 거야. 그 순간에 국가에선 뭘 얘기하면 돼요? 너 이거 나중에 세금 낼 때 이걸로 내면 내가 받을게. 자, 이 국가적인 신용 형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경화되어진 형태죠. 화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정화폐는 가치 척도로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가치 척도를 우리가 아까 해결적인 해석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가치 척도의 기능은 모든 국정화폐, 법화, 피앤머니라고 부르는
모든 명령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을 하죠. 갖고 있죠. 그리고 유통수단, 지불수단으로서 역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최근에 막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비트코인은 지금 막 뜨는 거는 일종의 가상 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사회적 신용을 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널뛰면서 달까지 가자고 막 난리생 브루스를 치는 게, 비트코인은 이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을 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가치척도의 경화 없이는, 그래서 대부분의 디지털 머니들은요, 뭐 하다못해 과거에 지금 이 강좌 듣는 분들이 익숙한 디지털 머니라면 싸이월드 도토리 정도 될 거예요. 대단히 원시적 수준의 이 디지털 머니죠. 이 도토리는 어떻게 도토리에는 가치척도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랑 연동시켰어요? 도토리 한 개에 100원, 원화랑 연동시키는, 즉 태환성을 전제로 해서 다른 대부분의 이 디지털 화폐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페이도 쓸 수 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권과의 직접적 태환성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그 자체가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전 그거 못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80분 거의 다 됐는데요. 현대화폐 이론과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대화폐 이론은요, 케인즈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케인즈주의에서, 즉 태환을 전제하지 않는 명령화폐로서 각국의 화폐는 그 기초하고 있고,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마르크스 이 고전적 해석에 묶여있는 경제학자뿐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폐 그 자체가 어떤 가치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죠. 왜? 항상 10,000원짜리는 내가 이걸로 과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이 돈 자체가 그 자체가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빠지게 되죠.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화폐 물신성이죠. 자,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폐가,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명령화폐, 이 태환성을 전제하지 않는, 즉 이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국가에서 직접 찍어낸다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 척도가 부여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화폐를 찍어냈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MV는 PQ라는 화폐 수량설의 개념 자체가요, 바로 이 화폐 자체를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상품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폐의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화폐가 많아지니까 다른 상품에 비해서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기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주류경제학의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케인주의적인 화폐에서도 그렇고 마르크스주의적인 화폐에서도 그렇고 이런 화폐 수량설은 절대 이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이대로 발생했다면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공황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서 양적 완화에 의해서 6조 원 이상의 달러를 풀었을 때 미국은 그냥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이 자체가 기계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미 현실에서 입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케인즈주의적인 이런 화폐에 기초했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요, 조세에 의해서 가치 척도의 기능이 부여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물론 자극할 수 있어요. 화폐가 많아지게 되면 이 화폐가 만약에 노동계급 일반 서민들의 손에 주어진다면
노동계급 일반 서민들은 이 돈으로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겠죠. 직접적으로 소비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생산된 상품에 비해서 구매자들이 많아지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구매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떤 때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지금처럼 소득 분배가 악화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돈 많은 놈들이 손해보거든. 그러면 사회적인 재분배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각해서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을 대단히 좀 어렵게 만들지 않는 조건에서라면 국가가 발권력에 기초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왜? 케인즈가 제기한 게 이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만약에 생산분배 지출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출이 부족하게 돼서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 후퇴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케인즈는 뭐라고 봤냐? 정부가 직접 지출하면 된다 이거예요. 정부가 지출해서 부족한 수요를 정부가 지출해 줘 버리면 생산이 위축되지 않고, 즉 경기가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자 이거예요. 정부가 발권을 해서. 현대화폐1호는 정부가 발권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부채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돈 갚아야 돼? 그러면 또 윤정기에 또 돌려서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드는 화폐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정부가 한국은행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채권을 시중에 내놓고 그럼 채권이 판매되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을 결국은 중앙은행이 구매하게 되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한국은행 시켜서 돈 찍어내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지출을 늘리는 게 이렇게 늘리게 되면 마치 가게가 빚을 내가지고 나중에 막 쓰다 보면 나중에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가 파산하게 되냐? 이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97년 IMF 사태는 왜 벌어졌어요? 이거를 정부가 빚을 많이 져서 부채가 심각해서 IMF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 이런 애들이 해외에서 달러 빌려가지고 해외에서 이 자본재를 구매할 때 달러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으로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대기업 무너지게 놔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부가 달러가 어딨어?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97년에는 IMF 사태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자국 화폐에 의한 부채 압박에 정부가 시달리냐? 이게 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화폐 이론에서.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 지출의 증가를 필요하면 그냥 발권해서 하자. 이게 이제 MMT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가는 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신자유주의가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자본, 국가, 이 정치적인 전략의 방향이 어디로 잡혀 있냐면 케인주로 회귀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1960년대까지의 그 시절로 회귀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왜 유효수요 부족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케인즈도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된 건 결국 투자가 이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인 야성,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동물적 야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지 꼴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케인즈가 제기한 문제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요, 이윤율 저하 경향에 의해서 투자 부족이 지속적으로 자본을 압박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마르크스 이론에는. 자, 그래서 투자가 계속 감소하게 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자, 문제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자본이 어디로 빠지냐? MCM의 순환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화폐 순환의 기본적인 문제를
MCM이 화폐의 축장, 화폐가 축장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왜? 투자로 다시 MCM 순환을 의해서 자본이 생산으로 들어가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윤율이 압박당해서 자본이. 자, 그러면 투자가 계속 감소할 때 문제는 이 투자의 감소를 정부 지출로 해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 지출로 하게 되면 물론 정부가 생산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사회 인프라. 고속도로 깔고 항만 건설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과자 만들고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건 정부 지출 못 하잖아요. 물론 하면 좋아. 왜요?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국가 생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안 한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건 사회 기관 산업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가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소비 지출 항목들은 다 누가 생산해요? 민간 기업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의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사회 항만 이런 거 인프라 투자해서 고용을 유지시켜요. 자, 그러면 지출은 어때요? 이제 감소하지 않고 특정 수준을 지출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계속 줄어들어. 그럼 생산이 줄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화폐 수량설에서 말하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케인즈적인 접근에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물론 1970년대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했던 70년대의 문제를 케인즈주의의 문제로 몰아붙이는 주류경제학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석유파동, 1, 2차 석유파동에 의한 비용 가격이 상승했던 특별한 조건이 그때는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케인즈주의에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투자의 위축을, 민간 투자의 위축을 케인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케인즈주의에서 말하는 건 소비 지출이 유지되면 구매가 많으니까 판매를, 생산도 늘어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냐?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건 이 이윤율의 압박에 의해서 투자의 위축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MT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맞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맞는데, 다만 이게 대안일 수 있겠냐? 결국은 케인즈로 돌아가자라는 것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케인즈주의가 과연 지금 신자유주의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일까에 대해서 저는 글쎄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기본소득은요, 일단 몇 가지 긍정적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유주의 이전에 지금의 복지 정책인 선별적 복지는요, 케인즈 포디즘, 즉 케인즈주의가 작동하고 포디즘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했던 시스템. 그래서 임금 노동을 안정화시키는, 고임금과 고용 안정이 보장되던 시스템에선 복지 시스템이 여기에서 임금 노동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살피는 게 바로 선별적 복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 시스템이죠. 자, 근데 문제는 케인즈 포디즘에 의한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의 축적 체제가 이미 무너졌어요.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죠. 임금 노동의 저임금, 극도의 저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파괴에 위해 서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복지 정책이 지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는 시스템상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편 복지가 불가피한 거죠. 이 보편 복지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편 복지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냐?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복지 정책의 수단,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는, 그러면 생산 수단의 사회적 요인들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긍정적 요인은요, 단순하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자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줘야 돼? 왜냐하면 현대 지금 자본이 생산 방식에서 대단히 많은 사회적인 것, 예를 들면 정보, 지식, 데이터, 정보나 지식, 데이터 같이 지금의 대자본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산수단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은 이거를 사유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회적인 것들을 갖다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수익을 그냥 놔둬야 되냐? 재원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재원 마련은 솔직히 MMT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찍어도 돼. 돈이 부족해서 이러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회화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지금 자본이 갖고 있는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수익은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라 이거죠. 자, 그렇게 세금을 때리고 그러면 이 사회적인 것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었다면 사회적인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거예요. 이 사회적인 것들을 누가 생산했어? 모두가 함께 생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일종의 사회화 전략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또 하나, 자본주의의 전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창출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전제는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전제를 허물 수 있다면, 흔들 수 있다면 저는 전략적으로, 사회주의적 전략으로 유용한 하나의 전략적 방향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단히 오래전서부터, 10수년 전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기본소득 좀 이렇게 학을 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뭐냐 하면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처럼 기본소득이 그러면 새로운 대안체제의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갖고 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아까 복지정책의 수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에 적합한 복지 형태예요.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기술, 재사, 무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기술적 불가피성에 의한 이런 게 아니고요. 신자유주의적인 축적체제에 맞는, 거기에 맞는 보편복지의 수단으로서 가장 그나마 효율적일 수 있는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전제는 뭐냐?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전제하는, 긍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전제가. 이게 이제 좌파들이 수용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대안 체제로서의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에 필요한 보조 수단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좌파들은 그래서 다음 대안 체제에 대한 비전이 있냐? 이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신자유주의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저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전략적 요인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요, 지금 초기의 기본소득론자들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체제에 적합한 측면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요, 기본소득을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라든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그런 류의 1년에 60만 원 주는 세상에 설 30만 원, 추석 30만 원, 60만 원 주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시작하세요. 자, 이런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은 그냥 다른 말로 뭐냐? 유지 가능한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의 유지 수단에 불과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을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1920년대의 레닌주의에 의해서
수립되고 1990년대에 실패한 사회화 전략에 대한 다른 전략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연동될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예.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언제 기회가 되면 기본소득 하나만 떼어놓고도 한번 그 자본의 전략적 추구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진득하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물론 저도 역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도 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 일단은 맨날 동지 강연을 듣고 전략적 출구로서 그런 비기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까지는 인정. 근데 진짜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 다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 제가 이따가 좀 질문 다 끝내면서 이번에 금속이 결정한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춘식 선생님의 그 인플레이션 관련한 강의를 들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잉여 가치를 가지고 특별잉여 가치요? 예, 예. 특별잉여 가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방식을 전개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 달라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주류 경제학적인 인플레이션 이론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수량설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론 말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이론이 되게 취약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가 그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이 있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세미나를 여러 차례 이제 참여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하고 충돌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오늘 설명한 내용이 충돌되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잉여 가치 부분이 어떻게 사회의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발생하면서 즉 인플레이션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예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그냥 만약에 정부가 MMT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폐를 찍어내서 정부가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분배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일전에 제가 정빈 씨에게 설명했던 그런 정부 개입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기술 발전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발전에서 특별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특별 잉여 가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기술을 발전시킨 자본가가 다른 경제 주체로부터 가치를 가져오는 사회적인 가치의 재분배에서 기술이 있는 자본가 위주로 사회적 가치가 재분배되는 현상을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오늘 그 설명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주머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있다고 주머니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치 들었는데 우울하네요 약간. 그래요? 해외 전략 우리 이제 갔다
일단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항상 우리가 고민이네요. 질문들이 없으실까요? 뭐 그냥 명강이랑 명쾌해서 그랬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편집본 올리면 또 다시 연습해가지고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건데 예. 오늘 지금 보니까 취임님도 끝까지 질문이 딱 이제 고객님 포함해서 다섯 명 남았네요. 아무 세 분 중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까지 고민을 해서 다음 강의 주제가 다음 강의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현대자본주의 위기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윤율 저하에 의해서 자본이 더 이상 생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축장의 방식을 거쳐서 자산으로 지금 다 빠지는 게 기본적인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현대 금융자본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에 대한 강의를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예. 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아마 그 법칙을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이윤율이 유기적 구성도가 올라가서 이윤율이 저하하면은 투자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윤율 저하설 문자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강의를 예전에 들었던 거나 자본론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예컨대 이윤율이 저하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윤량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투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컨대 한국의 고도성장기 때 이윤율이 저하하면서 이제 투자 이제 경제 성장률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윤율이 저하할 때, 이윤율의 저하 경향 때문에 투자도 줄어드는 거는 중간에 변경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잉 생산, 과잉 자본 이런 것들이 매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율이 저하하면서 이윤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투자처가 부족해지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약간의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에 의해서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거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좆된다. 자본주의는 이윤율이 이렇게 실제로 1920년대 소비에트에서는요, 20년대란다. 1940년대인가? 이윤율 저하를 가지고 이윤율이 저하해서 자본이 최종적으로 이윤율 저하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본의 이윤율이 어디까지 하락할 때 최본 자본 축적이 자본 붕괴의 시점을 계산하던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본 상권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설명하고 바로 뭘 설명하냐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설명해요. 자, 이윤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개별 자본이 이윤율의 하락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이윤율이 낮아지니까 박리담회로 가는 거죠.
이윤율이 낮으니까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팔면은 내 이윤은 확장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의 집적 단계죠. 근데 자본의 집적이 불가피하게,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마르크스 개념으로. 자본의 집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본의 전체 규모가 커지고, 이 자본의 규모가, 개별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때 이제 금융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 자본은 계속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는 자본은 화폐, 상품, 화폐 이 순환 과정이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한 시점을 딱 찍어놓고 보면 다 섞여 있어. 어떤 시점에서 자본을 분석을 해보면 그 자본은 화폐로 얼마의 자본을 갖고 있고, 생산수단으로 얼마의 자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으로 얼마의 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운동하게 될 때 규모가 커지면 어느 시점에서 자본은 분명히 시점마다 대금을 지불할 때 자금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금융으로부터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집적 과정이 커지고 각각의 자본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돌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힘이 나면 집적 단계에서 일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자본이, 마르크스는 어떻게 되냐, 집중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본이 소자본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이 위기들을 자본이 극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자본 위주로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집중의 단계가 대단히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집중의 단계에서는 전체 총자본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총자본은 한정돼 있는데 각각의 자본은 소자본을 잡아먹는 방식에 의해서 삼성, 현대 이런 개별 자본은 마찬가지로 집적의 방식과 동일하게 규모를 키움으로써 박리담회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 자본은, 총자본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윤율의 위기가 개별 자본, 삼성과 현대는 잘 살지만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중 단계가 제가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의 지금 한계에 도달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자본 집중이 이미 갈 때까지 갔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확대될 방법도 없고, 총자본이 이제 이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